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홍희정입니다. 저희 남북예창이 새 스튜디오에서 새롭게 시작합니다. 앞으로도 많은 시청 바랍니다. 주요 소식 먼저 보시겠습니다. 북한 김정은 위원장이 지난달부터 태풍과 홍수 피해 현장을 연이어 찾고 있습니다. 수해 복구 작업을 어느 정도 마무리한 뒤 다음 달 10일 당 창건 기념일을 축제로 맞겠다, 이런 구상으로 보이는데요. 속옷 차림으로 민생을 살피는가 하면 수해 복구 작업을 가장 먼저 끝낸 황해북도 마을을 대대적으로 선전하며 본보기로 삼고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북한 농촌 지역 살림집 모습이 속속들이 공개돼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이슈엔 한반도 정은지 리포터입니다. 푸른 벼가 넘실대는 평야 옆으로 붉은 지붕집 수십 채가 나란히 들었습니다. 지난달 연이은 폭우와 태풍으로 큰 피해를 입은 황해북도 강풍리인데 인민군이 급파돼 복구 작업이 진행된 곳입니다. 김 위원장은 피해 현장을 둘러보고 복구를 맡은 인민군대를 치하했습니다. 여기에도 처참하게 그지없던 농촌 마을을 이렇게 짧은 기간 동안 흔적도 없이 털어버릴 수도 있는가? 마치 다른 세상을 보는 것만 같다고 하시면서 커다란 만족을 표시하셨습니다. 김 위원장이 수해 복구 현장을 찾은 건 지난 12일 황해북도 음파군 지역을 현지 지도한 지 사흘 만입니다. 속옷 차림으로 침수된 논의 벼 생육 상태를 살펴보고 새로 짓고 있는 집들도 둘러봤습니다. 경의하는 최고사령관동지께서 저의 작은 모습을 보아주셨습니다. 그때 난 미장을 하고 있었는데 너무도 감격에 겨워 제대로 하지 못했습니다. 김 위원장은 지난 2018년 젓갈 공장을 시찰할 때도 인민복 상의를 벗어 리설주 여사에게 맡기고 속옷 차림으로 내부를 둘러봤습니다. 할아버지 김일성 주석도 속옷 차림의 현지 지도 모습을 자주 노출한 바 있습니다. 이제 속옷 차림으로 자신이 이렇게 인민들의 고통을 함께하고 또 그걸 빨리 해소하기 위해서 이렇게 노력하고 있으니까 인민들도 힘을 내라, 이제 그런 그 메시지를 지금 보내고 있는 거죠. 이 지도자가 인민 속으로 들어가야, 그래야 이런 어려움 속에서도 인민들이 지도자를 믿고 또 당을 더 잘 믿게 된다는 이제 그런 부분들이 있어요. 김 위원장은 지난달부터 황해도, 함경도의 태풍 피해 현장을 연이어 찾고 있습니다. 민생 피해를 직접 챙기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과 함께 복구가 빠르게 마무리된 곳을 찾음으로써 성과도 과시하려는 것으로 보입니다. 북한 매체는 평양 노동당원 12,000명을 보내 복구 중인 함경도 지역 상황도 연일 전하고 있습니다. 우리 대대는 공사 일정을 거의 하루 앞당기고 있습니다. 기화 생산도 지금 마감 단계에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당 창건 75주년을 앞두고 수해 복구를 통해 체제 선정과 주민 결속에 박차를 가하는 것으로 분석됩니다. 마치 다른 세상을 보는 것 같다. 성경이다. 김정은 위원장이 말끔히 복구된 황해북도 마을을 가리켜 표현한 말입니다. 김 위원장의 말처럼 태풍 피해 당시와는 비교가 안 될 정도로 확 바뀐 모습이 눈길을 끄는데요. 특히 문화주택이라 불리는 북한 농촌의 살림집 내외부가 상세히 공개돼 주목을 받았습니다. 붉은색 지붕에 단층과 북층으로 지어진 건물 50여 동이 빼곡히 모여 있습니다. 마치 짜맞춘 듯 네모 반듯한 모습. 작업반 단위로 모여 사는 북한 농촌 근로자들의 집단 주택입니다. 심각한 표정으로 간부들에게 지시를 내리던 김 위원장이 향한 곳은 한 다층 건물.
같은 최고 용도자. 거실 층고부터 아궁이까지 살뜰히 돌아본 김 위원장이 만족한 듯 한박 웃음을 짓습니다. 깨끗하면서도 아담하게 안팎으로 손색이 없이 잘 건설했다고 거듭 높이 평가하셨습니다. 전문가들은 이 주택이 농민이 아닌 일반 근로자들을 위한 집일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공업 근로자는 그러니까 보건, 의사라든가 간호사라든가 학교 선생님이라든가 이런 분들은 텃밭이 그지 없어도 그시그시 공급받는 그런 입장이기 때문에 이 사람들 같은 경우는 아마 다층 살림집에 거주하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이 되고, 농민들이 사는 것으로 추정되는 곳은 단층 살림집입니다. 다층집과 가장 구별된 점은 사람이 걸어 다닐 수 있는 공간만 남겨두고 마당 전체를 텃밭으로 꾸민 겁니다. 텃밭의 규모가 약간 다른 거를 볼 수가 있어요. 3인이나 6인이나 텃밭을 똑같이 주면 불만이 생길 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40평 내 이하에서 가족 수가 제일 많은 세대는 좀 더 40평에 꽉 채워서 주고, 그보다 적은 세대는 그보다 좀 못 미치게 주고, 이런 식으로 배치하지 않았을까. 음파군의 800여 세대 주택들도 건물이 완공되기 전부터 텃밭을 만들고 모종을 심었습니다. 마당엔 수동 물펌프 등 재래식 수도시설이 들어설 것으로 추측되는 구덩이도 눈에 띕니다. 북한에선 이러한 주택을 농촌문화주택이라 부르는데 1960년대 초부터 추진한 농업협동화에 맞춰 농촌 추락들을 집단화하는 과정에서 만들어졌습니다. 문화주택은 부엌과 방, 창고 등 설계가 규격화되어 있는 것은 물론 살림집뿐만 아니라 문화회관, 타가소, 학교 등 일종의 편의시설들도 함께 들어선 것이 특징입니다. 사회주의 농촌은 모든 농민들의 건강과 행복과 이 삶의 질을 이렇게 최고조로 높이는 데 기여하는 문화다 이거죠. 그래서 서로 이렇게 뭐 남는 것을 서로 나눠 먹고 그리고 고통도 함께 하고 어려움도 함께 하고 그러면서 행복감을 높이는 그런 의미가 이게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주택의 사회주의 생활을 배합한 문화주택은 도시의 고층 아파트와 더불어 주거시설의 집단화를 통해 편의를 높이려는 북한 주택정책의 산물로 평가됩니다. 김정은 위원장은 지난해 함경북도의 한 농장을 찾아 시대적 요구에 맞게 농촌마을의 본보기를 다시 수립할 것을 주문했습니다. 10여 년 전에 건설한 미국 협동농장 마을이 지금에 와서도 농촌문화주택의 본보기가 될 수 없다고, 허러 빠진 집을 마수기 전에 먼저 일꾼들의 머릿속에 남아있는 이러한 낡은 사상부터 없애야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김 위원장이 지적한 미국 협동농장은 아버지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집권하던 2000년대 모범농장으로 평가받던 곳입니다.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여러 차례 직접 이곳을 찾으며 전국 농촌의 본보기라고 선전했지만 시대가 변화한 만큼 새로운 모델을 찾아야 한다고 주문한 겁니다. 농촌의 혁신과 변화를 원하는 김정은 위원장의 생각은 농촌 문화주택 건설에도 일부 반영된 것으로 보입니다. 방과 부엌이 일자형이었던 단조로운 주택 구조를 탈피하는가 하면 재래식 화장실이 주택 안쪽으로 들어오는 등의 변화도 눈여겨볼 필요가 있다는 분석입니다. 이렇게 좀 더 이렇게 모여서 살 때는 공동 화장실이라 그래가지고 뭐 10개면 10개 이렇게 있어서 남자 10칸, 여자 10칸 이래서 그 주변 사람들이 다 나와서 그 화장실을 공동으로 이용하는 경우가 많은데, 호수로 연결을 해서 메탄 가스 조장 장치를 곧바로 들어가게 만들고 가스 생산해서 자체로 열 에너지를 사용할 수 있게 이렇게 한 것 같습니다. 마치 1960년에서 70년대 한국의 새마을운동을 연상시키는 북한의 농촌문화주택. 전문가들은 이 같은 본보기 건설이 북한 전체 경제발전 계획, 나아가 김 위원장의 통치 전략과도 맞닿아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북한처럼 이제 여러 가지 외환난이라든지 경제난 때문에 이 재정이 충분하지 않는 나라는 국가가 특정 마을만 본보기로 만드는 거예요. 성공 케이스로 만들어 놓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마을, 다른 도시들이
이걸 따라서 모방해서 비슷하게 건설하라 이거예요. 비록 제한적인 그 리더십이긴 하지만 지도자가 더 적극적으로 이 상황을 긍정적으로 지금 극복을 하고 위기 대응 능력을 보여줌으로 인해서 북한 주민들이 갖고 있던 그 불안한 민심이 상당히 이렇게 안정적으로 또 변해가는 그런 어떤 결과를 지금 보여주고 있기도 하거든요. 이런 가운데 남북 정상이 전쟁 없는 한반도를 약속하며 평양에서 손을 맞잡은 지 어느덧 2주년이 됐습니다. 이인영 통일부 장관은 취임 후 처음으로 판문점을 찾아 2018년 남북 정상회담의 장소들을 둘러봤는데요. 남북 정상 합의 이행을 위한 노력을 지속하겠다며 대화 재개 의지를 강조했습니다. 9.19 공동선언 2주년을 앞두고 판문점을 찾은 이인영 통일부 장관. 남북 정상회담은 기념수 앞에 선 이 장관은 취임 때부터 이야기했던 작은 접근의 중요성을 재차 강조했습니다. 남북 공동 연락사무소 폭파는 유감스럽지만 북측도 나름대로 합의를 준수하려는 의지가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김정은 위원장이 대남 군사행동 보류를 지시한 것은 더 이상의 긴장 고조를 방지하기 위한 노력으로 판단합니다. 또 약속은 반드시 지켜져야 한다며 북측도 이행에 화답해 주길 바란다고 밝혔습니다. 조속한 시일 내에 남북 공동 연락사무소를 포함한 협의 채널이 복원되고 또 허심탄회한 대화가 재개되기를 희망합니다. 이런 가운데 북측 지역인 판문각에서는 북한 군인들이 쌍안경을 들고 나와 이 장관을 지켜보는 등 관심을 보였고 이 장관도 북측을 향해 손을 흔들어 보였습니다. 김정은 위원장이 한 달 반 새 태풍 피해 지역을 5차례나 방문하며 즉각 더 좋게 복구할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김 위원장의 이러한 재난 복구 정치는 제재와 코로나, 태풍 등 3중부로 흔들리는 민심을 다잡으려는 위기 대응의 일환으로 풀이됩니다. 북한의 최근 소식을 알아보는 요즘 북한은입니다. 북한 양계장들이 생산량을 늘리기 위해서 사료에 지렁이를 섞는다고 하는데요. 비료뿐만 아니라 심지어 사람이 먹는 북한 의약품에까지 지렁이 성분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북한의 지렁이 활용법, 지금부터 함께 보시죠. 여기는 소포 닭 공장입니다. 평양에 있는 한 양계장. 이곳에선 닭 사료에 지렁이를 섞어서 주고 있습니다. 달걀과 닭고기 생산을 늘리기 위해서인데요. 지렁이를 대량 공급하기 위해 서식장도 별도로 마련했습니다. 사양 과정에 나오는 허약한 닭들을 따로 모아서 지렁이를 먹이고 있습니다. 지렁이를 먹으면 인차 회복되고 또 이거 알라이들도 증성계에 올랐습니다. 지렁이는 콩보다 6배 많은 단백질을 함유하고 있는 데다 철이나 비타민도 풍부하다고 합니다. 지렁이 배설물은 퇴비로 이용하고 있습니다. 지렁이 배설물은 유기물과 광물질이 들어있어 토양을 비옥하게 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지렁이 퇴비를 종당 30톤 내지 40톤을 내니까 지난해는 평당 아지수가 1000대라면 올해는 1300대가 아지가 쳤습니다. 북한 보건성에서는 지렁이에 들어있는 효소를 추출해 룸브로키나제라는 인체용 혈전 용해제를 생산하고 있습니다. 지렁이는 체내에서 단백질, 섬유소, 기름질 등 모나다 분해할 수 있는 여러 가지 강력한 효소들을 분비한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 약품은 노인성 치매와 당뇨병 치료에 활용된다고 합니다. 북한은 대북 제재로 원자재 부족 문제에 시달리면서 각 분야에서 절약 투쟁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신발 공장에서는 폐수지를 재활용하고 가구 공장에서는 나무 조각까지도 재활용하는 기술을 선전하고 있는데요. 그 현장 함께 가보시죠. 평양에 위치한 류원 신발 공장. 이곳에서는 신발을 만드는 데 폐수지를 활용하고 있습니다. 빼곡히 쌓여있는 슬리퍼와 신발창들, 모두 폐수지를 재활용해서 만든 제품입니다.
대북 제재로 원료 수급에 어려움을 겪다 보니 절약 투쟁이라는 구호까지 내걸고 자원 문제 해결에 나선 겁니다. 수지를 주로 많이 쓰기 때문에 파자재를 많이 이용해야지 생산 종상을 할 수 있겠구나 이런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발창 재료의 한 40% 정도를 파자재를 제자원에서 이용하고 있습니다. 가구 공장에서도 자원 절약에 발벗고 나섰습니다. 평안남도 맹산군에 있는 가구 생산 협동조합. 몇 해 전만 해도 가구 생산 품목이 적었지만 지금은 작은 나무 토막까지도 재활용하면서 장식장, 침대, 어린이 책상 등 다양한 품목을 생산하고 있습니다. 자연적으로 자라는 모든 나무들은 자기 독특한 모양을 가지고 있는데 우리는 그것을 합리적으로 이용하기에 규격별로 자르지 않고 잘 생기지 못한 나무라도 합당한 제품에 맞춰 절단해서 생산 제품에 이용하도록 하였습니다. 자투리 나무를 활용하기 위해 기계도 새롭게 고안해냈는데요. 쪽무이라는 이 기계는 여러 나무 조각을 하나로 모으는 데 쓰인다고 합니다. 이것이 바로 쪽무기계로 낸 홈입니다. 양옆으로 홈을 내가지고 서로 이렇게 연결을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조립한 소재를 가지고 이 제품을 만들 수 있는데 보십시오. 나무 건조기도 석탄 대신 톱밥으로 만든 목탄을 사용하는 등 자원을 절약하기 위해 안간힘을 쓰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요즘 북한은이었습니다. 70년 분단의 세월을 겪으면서 남한과 북한의 문화 차이가 점점 커지고 있는데요. 그래서 남북개창이 개편을 맞아 4주 동안 특별한 순서를 마련했습니다. 남한과 북한이 공통적으로 갖고 있는 문화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살펴보면서 우리가 잊고 살았던 민족의 동질성을 회복시켜보자는 취지인데요. 남북 공동문화유산 프로젝트 같이 함께. 오늘은 그 첫 번째 시간으로 남과 북을 잇는 맛 추어탕입니다. 지금부터 함께 보시죠. 뜨거웠던 여름이 지나고 곡식들도 마지막 힘을 다해 나달을 채워가는 시기. 지역을 불문하고 농경지가 있는 곳이라면 쉬이 찾을 수 있는 미꾸라지. 예부터 우리 민족은 가을거지가 끝난 논에서 미꾸라지를 잡아 갖은 채소와 함께 끓여 먹는 풍습을 이어오고 있다. 여름 내 잃은 원기를 추어탕으로 회복해온 것이다. 도시에서도 추어탕은 어렵지 않게 찾을 수 있는 메뉴가 됐다. 지역마다 만드는 방식은 다르지만 대중적 보양식으로 자리 잡은 것이다. 몸이 허할 때, 특히 월요일 같은 날 좀 이제 에너지를 좀 넣어야 될 때 일단 해장이 좋아요. 네. 해장이 아주 좋고 그리고 이거 먹으면은 종일 든든합니다. 아주 맛있게 먹었습니다. 옛날 맛이 그대로 예, 땀 흘린 만큼 맛있었습니다. 우리에게 친숙한 이 추어탕은 맞은편 북녘 땅에서도 대중음식으로 각광받고 있다. 추어탕집이라는 간판을 내건 북한의 한 식당. 가게 안은 추어탕을 기다리는 사람들로 붐빈다. 식당에선 자체 양식장까지 만들어 손님들에게 추어탕을 대접하고 있다. 우리 식당에서는 미꾸라지 소식장을 끓여놓고 날로 늘어나는 손님들의 수요를 충족시키고 있습니다. 만드는 과정부터 완성된 추어탕의 모습까지 낯설지 않은 이 광경은 우리가 얼마나 오랜 기간 식문화를 공유해온 한민족인지를 깨닫게 해주는 대목이다. 농업국가인 우리나라는 뭔가 단백질을 얻을 것에 대한 고민들을 항상 늘 하고 있었는데 남이나 북이나 남이나 다 단백질을 항상 부족했잖아요. 그러면서 추어탕은 남이든 북이든 어디나 일상적으로 먹을 수밖에 없었던, 그러니까 고기가 부족하니까 그런 음식이었고 또 획득이 쉬워요. 논두렁에 가면 언제든지 잡을 수 있는 음식이었고 그렇기 때문에 더 많이 먹지 않았을까.
우리 민족이 미꾸라지를 먹은 것은 농사가 시작된 삼국시대 이전부터로 추측된다. 강과 논, 호수, 도랑 등 지천에 널린 미꾸라지는 그야말로 대표적인 서민들의 식재료. 미꾸라지를 먹었다는 최초의 기록은 송나라에 사신 서긍이 쓴 고려 도경에 나와 있는데 귀인은 육고기를, 가난한 백성은 미꾸라지, 전복, 조개를 먹는다고 기록하고 있다. 이토록 서민적이었던 추어탕은 일제강점기를 거치며 대중화되어 갔다. 서울 청계천을 중심으로 추어탕 집들이 줄줄이 생겨났고 1930년대엔 일반 상인들이 운영하는 추어탕 집까지 문을 열었다. 당시 자전거 대회 우승자가 추어탕 배달원들이었을 만큼 추어탕은 대중적인 음식이었다. 그중 몇 곳은 아직도 남아 서울식 추어탕의 명맥을 이어가고 있는데 주목할 점은 그 당시 이곳의 추어탕을 맛봤던 북한 사람들이 그 맛을 기억하고 있다는 것이다. 1953년 판문점 휴전회담이 한창이던 시기 북측의 통역이던 김동석이 회담 휴식 시간에 지금도 용금옥 추탕 맛은 여전한가라고 물었다는 이야기나 1973년 남북조절회의차 서울을 찾은 북한 박성철 부주석이 용금옥은 아직 잘 있습니까라고 물어봤다는 이야기는 유명한 일화로 남아있다. 6.25 전쟁 터지면서 여기 좀 지식층들이 그 북한으로 넘어가신 분들이 있대요. 네. 그래서 그분이 이제 북한의 대표가 돼서 이제 서울을 오시게 된 거지. 근데 이제 예전에 자기가 학창 시절 때 용금옥에서 추탕을 먹은 기억이 있는데 아직도 용금옥이 있느냐? 1990년대까지도 북한 사람들이 잊지 못했던 남한의 추어탕. 남과 북이 공유한 맛은 그렇게 남북 해빙 분위기 조성에도 한 몫을 했던 것이다. 53년도 이 얘기들도 이런 것도 있고 90년대 네. 이런 얘기들 했거든요. 그 당시에 유화 국면일 때 북쪽 인사들이 오면 네. 여기서 식사를 했어요. 우리는 결국은 정치적으로 대치하고 있지만 네. 사람의 기억은 저렇게 소박하고 인간적인 면모가 있을 수밖에 없다는 거. 그런 거를 저 한 문장으로 사실 설명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나 분단의 세월과 함께 남북 식문화 교류도 끊어진 지 오래다. 전통 음식 추어탕 역시 북한에선 자취를 감췄다가 지역 음식을 되살리라는 김일성 주석의 지시로 1970년대 개성 특식으로 자리 잡았다고 전해진다. 이후 북한은 민족요리 경연대회 등을 개최하고 2017년엔 추어탕을 비물질 문화유산으로 등록하는 등 추어탕의 다양화와 대중화를 강조하고 있다. 이번 경연은 우리 민족의 전통 음식인 이제 추어탕, 이 추어탕의 가공 방법을 더욱 완성하고 또한 이제 수십가지나 되는 이제 미꾸라지 요리 가공 방법을 완성하는 데서 매우 큰 의의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와 마찬가지로 북한에서도 지역별, 시대별로 추어탕의 조리 방법은 끊임없이 변화해 오고 있다. 손질한 미꾸라지를 그대로 가마에 넣고 끓이는가 하면 끓는 물에서 살짝 데쳐내는 요리사도 있습니다. 또 이렇게 미꾸라지의 뼈를 추려내는 요리사도 있습니다. 추어탕이라는 음식 본연의 색은 사라지지 않겠지만 시간의 흐름에 따라 모양도 맛도 조금씩 달라져 가고 있는 현실. 그 다양성을 지금이라도 공유할 필요성이 있어 보인다. 북한만 변한 게 아니라 우리도 변했고 그 각자의 음식이 긴 세월 동안 조금 다르고 변한 게 어떻게 보면 자연스럽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자연스러운 발전과 달라진 부분도 사실 있거든요. 근데 그런 것들을 우리가 앞으로 좀 더 들여다보고 연구하고 공유하고 그런 방법이 그런 시간들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북한식 추어탕은 어떠한 맛과 모양을 하고 있을까? 요리 연구가이자 칼럼니스트인 박찬일 요리사와 북한군 초대소 요리사 출신 안영자 요리사와 함께 북한 전통 추어탕을 만들어 보기로 했다. 북한식 추어탕을 이제 제대로 해주실 선생님하고 만나서 먹어보게 될 것 같습니다. 북한에도 방식이 여러 가지가 있죠.
제가는 기본은 북한이 전통식으로 해주려고 해. 그래. 개성 지방에서 하는 걸 기본은 북한이 전통식이라 해요. 오늘 개성식 추어탕을 한번 선생님 해주시는 걸 구경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미꾸라지에 소금을 뿌려 해감을 시킨다. 소금이 닿자 몸속에 있던 이물질을 토해내는 미꾸라지. 쌀뜨물과 식초를 이용해 다시 한번 특유의 비린 맛을 잡는다. 쌀뜨물하고 식초 약간 하면 여기도 흙 냄새도 다 빠져요. 육수는 양지머리를 이용해 끓여두고 토란대와 호박, 표고버섯, 대파를 썰어 준비한다. 삶아낸 양지머리도 미꾸라지 크기만큼 썰고 계란은 풀어놓는다. 준비된 육수에 고추장과 고춧가루를 풀고 채소를 넣고 끓이는데 이후 양지머리와 미꾸라지를 넣을 때는 미꾸라지를 갈지 않고 통으로 넣는 게 특징이다. 이 미꾸라지가 보여야 돼요. 이는 미꾸라지를 통째로 넣는 서울식 전통 추어탕과도 같은 조리법이다. 이거는 서울식과 같네요. 이거 점점 이 개성식 추어탕이 서울식과 점점 가까워지고 있습니다. 이게 서울대 통말이라 그래서 이렇게 미꾸라지가 통째로 보여야 되거든요. 미꾸라지가 구워지면 다진 생강과 마늘을 넣고 소금으로 간을 맞춘다. 그리고 풀어놨던 계란물을 얹으면 북한 개성식 추어탕이 완성된다. 북한 요리사가 끓여낸 북한 전통 추어탕. 그 맛은 어떨까? 자, 선생님, 좀 북한식 전통식 한번 드셔보세요. 박찬일 요리사는 잠시 맛을 음미하다 뜻밖의 이야기를 꺼냈다. 육개장, 서울식 육개장 먹는 맛도 좀 나요. 개성식 추어탕에서 서울식 육개장의 맛을 느꼈다는 것이다. 또 조리법에서도 남북 간 공통점을 찾을 수 있다고 전한다. 토란대를 쓰신다든가 계란을 푼다든가 그다음에 양지머리 육수를 기반으로 하고 이런 게 전형적으로 서울 음식의 경향이거든요. 깜짝 놀랐어요. 이게 육개장, 서울식 육개장 아니야?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개성 음식과 서울 음식이 같은 면이 있다는 것을 여기서 다시 한번 확인을 저희들 한번 해보게 된 게 아닌가 싶어요. 안영자 요리사도 공감하기는 마찬가지. 그래서 남한이나 북한이나 비슷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차이점이 있다면 양념의 강도. 좀 북한 음식답다고 생각드는 건 재료의 맛이 눌러지는 경향이 확실히 적어요. 남쪽에서 우리가 일상적으로 먹는 음식에 비해서는 양념도 좀 덜 쓰시고 그다음에 재료를 좀 도드라지게 그냥 내버려 두는 방식들 이런 것들이 북한 음식의 경향이 아닌가? 남과 북, 식문화의 이질성을 찾아보려 했던 두 전문가가 오히려 추어탕 한 그릇으로 동질성을 발견한 것이다. 남북 분단의 측면으로 그 음식이 서로 이질감이 너무 지나치게 커졌을 것이다라고 예단하는 건 저는 좀 옳은 방법이 아니다라는 생각도 들어요. 그렇게 보면 민족 음식이라는 건 만드는 방식 또 나오는 산물과 양념에 따라서 조금씩 다르지만 엄청나게 다른 음식이다라는 생각은 안 드는 거죠. 우리가 앞으로 이렇게 관계가 좋았지만 우선 먹는 것부터 남한의 재료도 북한에도 가고 또 북한의 재료도 한국에 와서 서로 이렇게 나눠 먹고 이렇게 알았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우리 사람들도 서로 동감하기도 좋고 아마 서로 우리가 문화도 다 알게 되고 그렇게 될 것 같아요. 제일 우선적으로 우리는 먹는 문화부터 좀 먼저 시작했으면 좋겠어요. 오랜 세월 우리 민족의 든든한 한 끼가 되어준 추어탕. 우리의 민족 음식 추어탕이 남과 북을 오가며 더욱 풍성한 문화로 계승되기를 기대해 본다. 최근 북한에서는 옥수수를 이용해 국수와 과자 등
다양한 가공식품을 만들고 있습니다. 이렇게 북한이 옥수수를 대량으로 재배할 수 있는 건 옥수수 박사라고 불리는 우리나라의 김순권 박사의 공이 크다고 하는데요. 수십 년을 품질 좋은 옥수수 생산을 위해 매진하고 더불어 남북으로 가며 통일의 꿈을 실천하고 있는 김순권 박사를 최윤아 리포터가 만났습니다. 청명한 가을 하늘 아래 곡식이 무르익어가는 포항의 한 들녘입니다. 여러분들 날씨 너무 좋지 않아요? 사실 좋은 날씨만큼이나 이곳의 상황도 좋으면 참 좋을 텐데요. 올해 긴 장마에도 태풍까지 겹치면서 이곳 농작물들이 심각한 피해를 입었다고 합니다. 특히 저기 보이는 조금 특별한 옥수수 밭이 있는데요. 그곳의 상황도 마찬가지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 오늘 제가 그 일손을 돕기 위해 이렇게 완전무장하고 왔는데요. 일단 함께 가보시죠. 박사님! 여기가 저는 옥수수 밭이라고 해서 왔는데 다 죽은 거 아니에요, 옥수수가 지금? 이 죽은 게 아니고 태풍 피해를 봐서 이 옥수수가 좀 더 넘어져 있는 겁니다. 옥수수 수확이 한창인 이곳. 마치 시골 농부처럼 보이는 이분은 오늘의 주인공 김순권 박사입니다. 김 박사는 50여 년간 옥수수 품종 개발에 앞장서온 옥수수 박사로 불리는데요. 새라든가 쥐들이 와서 이거를 못 파먹게 방지하기 위해서 이삭 한 개 한 개 봉투를 덮어 씌우고 있는 겁니다. 뜨거운 햇빛 아래 옥수수를 수확하는 작업에 학생들도 기꺼이 함께했습니다. 봉투를 가지고 이거? 네, 이렇게 옥수수 보이는 데마다 뿌리 딱 띄우면 돼요. 김 박사와 학생들이 함께 수확에 공을 들이는 건 남다른 이유가 있다고 하는데요. 여기 온 게 특별한 옥수수 밭이라고 해서 왔거든요. 이게 완전히 거의 90% 이상이 북한으로 갈 옥수수입니다. 북한으로 가는 옥수수요? 북한 어린이들 100만 명이 내년도에 이 꿀옥수수, 꿀초당 옥수수를 맛보게 하기 위해서 종자 생산을 하고 있는 겁니다. 김 박사는 질 좋은 종자를 북한에 보내기 위해 매일 학교와 밭을 오가며 옥수수 연구에 매진하고 있는데요. 봄이 되면 직접 종자를 심고 가꾸고 가을이 되면 수확까지 쉴 틈이 없다고 합니다. 제가 이렇게 할 수 있는 일은 적지만 그냥 이런 일을 통해서 뭔가 누군가의 그런 생명을 살릴 수 있는 작은 보탬이 된다면은 좀 많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으로 이렇게 활동에 임하고 있습니다. 다 함께 마음을 모아 가꾼 옥수수. 그 맛은 어떨까요? 이거는 생거로 먹어도 되는 거야. 생거로요? 네. 안 삶아도? 생거로 먹어도 배탈도 안 나고. 어때요, 맛이? 옥수수랑 고구마 섞은 맛? 맛있어? 네. 센 건데? 괜찮네요, 생각보다. 그냥 먹어도 맛있네요. 문화 충격이야, 지금. 완전히. 심지어 맛있어. 진짜 달아요. 제가 먹은 옥수수 중에 제일 맛있어요. 첫 맛은 스위트콘 맛처럼 단데 끝맛은 살짝 고구마 생맛 먹는 그런 느낌? 북한에선 강냉이라고 불리는 옥수수는 주민들에게 가장 중요한 식량 가운데 하나입니다. 척박한 땅에서도 잘 자라고 열매뿐 아니라 줄기와 잎, 수염까지 모두 활용할 수 있기 때문인데요. 김 박사는 1990년대 중반 북한이 최악의 식량난인 고난의 행군을 겪었을 때 옥수수를 지원해야겠다는 결심을 했습니다. 실향민이었던 아내의 영향도 컸습니다. 우리는 한민족이라요. 남과 북 정치적으로 갈려있지 같은 형제고 같은 핏줄입니다. 통일이 되면 얼마나 좋지 않겠어요. 우리는 통일이 됐어요. 우리 집사람은 저 항명도 북청에서 태어나고 나는 울산 경주 사람이니까. 1998년에는 농업인으로는 처음으로 옥수수를 들고 북한을 방문했는데요. 방북 당시의 기억이 아직도 생생합니다. 기존의 사료용 옥수수보다 2배나 수확량이 많은 슈퍼 옥수수가 개발돼 품종 등록을 마쳤습니다. 북한에서도 시범적으로 재배하고 있는데 올해 작황이 아주 좋다고 합니다. 김 교수팀은 이 슈퍼 옥수수가 국내뿐 아니라 해주 등 북한 남부 지역에서도 잘 자라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습니다. 내가 아프리카에 17년 동안 있어도 그와 같이 어려운 나라를 본 적이 없어요. 동포를 옥수수로 갖고 살려야 되겠다는 그런 생각밖에
없었어요. 첫 방문 이후 13년 동안 59번이나 북한을 방문했다는데요. 북한 연구원들에게 연구 성과를 전수하고 옥수수 종자 개량 사업까지 함께했습니다. 그 결과 북한 환경에 적합해서 가뭄과 병충해에 강하고 수확량이 많은 12종의 옥수수 품종을 개발했는데요. 북한의 요청으로 이루어진 매우 이례적인 일이었습니다. 북한이 놀란 거는 우리 남쪽 강원도에서 개발한 그 수원 19호 북한에 갔더니 너무너무 좋은 겁니다. 왜 좋아한 거예요? 종자 생산이 제일 쉬워요. 옥수수 4가마이 나오는 데서 이걸 심으면 5가마이가 나오는 겁니다. 그런데 올해는 긴 장마에 잇따른 태풍이 북한을 강타하면서 식량난이 심각할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2011년 이후 북한 방문은 물론이고 함께 진행하던 연구도 중단된 상황이어서 더 가슴이 아프다고 합니다. 하지만 기회만 된다면 언제든 북으로 옥수수를 보낼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차곡차곡 쌓아둔 종자 저장고가 그걸 말해주고 있는데요. 박스 하나에 몇 가지나 지금 보관돼 보통 한 200종류가 한 박스에 있습니다. 이거 보세요. 지금 종자들이 저장돼 있는데 되게 차가워요. 지금 종자들이. 김 박사는 배고픈 사람이 없을 때까지 영양가 있는 옥수수를 생산하겠다는 계획입니다. 계속 심어야 되죠. 내가 죽을 때까지. 남북 화해를 겨냥한 북한 돕기는 김 박사의 통일 철학이기도 합니다. 김 박사는 한 알의 옥수수가 통일의 미랄이 될 수 있다는 걸 확신하며 오늘도 들녘으로 나섭니다. 네, 평양 공동선언 2주년인데요. 남북 간 연락 채널이라도 하루빨리 복구가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북한 어린이들이 개량악기인 어은금을 연주하는 영상 마지막으로 준비했습니다. 남북 애창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